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236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한 한국 천주교회. 오늘 천주교 신자들에게 보내진 주교의 편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번지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혐오는 또 다른 전염병입니다. 이웃의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고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비난하고 배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당국은 이달 안으로 이 사태를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보탠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3월 3일 화요일 준비한 내용 안규령 앵커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준비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과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견장 주변에서 울부짖던 피해자들의 호소와 박근혜 시계를 둘러싼 공방까지 혼돈의 기자회견 그 막전막후를 취재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이 씨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신천지 간부와 함께 이만희 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현직 장관들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의혹 대신 장관 관련 사건에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하루 37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국내 확진자는 모두 5,186명,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등에 대한 검사가 끝난 대구 경북에 신규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대구의 누진 확진자는 3,601명, 경북의 확진자는 6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병실이 부족해 자가 격리된 채 대기 중인 사람이 1,800여 명에 이릅니다. 경증 환자를 입소시킬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시설이 부족해 자가격리 상태에서 대기 중인 사람은 1,800여 명입니다. 정부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경증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농협연수원과 영덕에 있는 삼성인재개발원을 포함해 이번 주까지 1,000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러면서도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대구 이외 다른 지자체의 협조도 받아서 다음 주까지는 2,000실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 중인 환자 외에 매일 500명가량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한 금년 주말까지 1,000명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다음 주까지는 2,000명.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경우에 대구 경북 인근 지역까지 해서 한 3,000명까지 해서 하는 그 방안도 있고요. 이렇게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병원에 있는 경증 환자와 오래 대기한 환자부터 먼저 이송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경증 환자를 비워야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 가운데 고위험 환자들을 병원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들은 국립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시도 간 병상 조정은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서울의 확진자도 어느덧 1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감염자 현황을 보면 감염원이 제각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신천지 신도도 있고 병원에서 감염된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원이 제각각이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더 큽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자마자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체온은 되겠습니다. 조금만요. 차량에 탄 채 체온을 재고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체를 채취합니다. 목에서 한번 하고 코에서 한번 합니다. 소리 내주세요. 네. 서울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시민 불안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된 98명 가운데 14명은 은평성모병원 관련이고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2명.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산발적인 감염 사례들입니다. 명동 한복판 건물에서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가 하면 이탈리아에 다녀온 2명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벌써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접촉자를 확인하고 자가격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일상적으로 접촉이 되어지고 있던 가족과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에서도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상황.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더 이상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수급 방안 등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앞으로 한두 주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개인의 1차 방역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스스로와 가족, 이웃을 지키는 길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가 열린 2월 16일과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앞으로 1, 2주가 확산이냐 차단이냐를 가를 중요한 시점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 초부터 환자 분류와 병원 대응 체계를 개편해 시행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대구 외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 확산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미리 준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협조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 1차 방역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특히 강조하는 건 개인 위생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개개인의 1차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맡기고 개인도 스스로와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한 방역 의무에 충실해야 할 시기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온도가 상관이 없고 왜냐면 팬이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팬이 골라놨으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다리가 필요한 거 아니고요. 너만 바꾸면 일단 저희는 우선 알아서 들어갈게요. 명함이에요. 아, 네. 명함 주세요. 명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봐요. 대체 나한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예. 자, 질문하실 기자님 손.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이곳 우리 평화의 궁전에 며칠 날 오셨고 며칠 날 이곳에 오셨는지 언제 여기로 오셨는지 물어봐요. 여기에 며칠 날 왔어요? 2월 17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이가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안 돼. 지시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17일 날 오셔가지고
네,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어제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이곳으로 총회장님 기자들 마치고요. 다음 내무부장님 나오셔서 당부장 나오세요. 네, 조금만요.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런 거는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 의심되는 거 저번에 뭐 잘못했다는 거 그런 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질문 받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제보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할 사람 하면 되는데 여기 앉아서 답변을. 네, 좋습니다. 하세요. 총회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답변 받고 다 받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총회장 거를 끝나겠습니다. 내 자녀 돌려줘! 내 딸 돌려달라고! 우리 딸은 대학교 1학년 때 가출되어서 지금 6년째 가출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입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들이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파탄이 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종교라면 최소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신 것처럼 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이현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기자, 네. 이만희 교주가 1931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90인데 큰 절을 하고 부축받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그걸 두어 번 반복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건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교주 일명 그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그 가평 신천지 연수원 건물 내부에 있다가 오후 3시 15분쯤에 대문을 열고 걸어 나왔는데요. 부축하는 인력 없이 혼자 준비된 의자에 앉아서 기자회견문을 차분하게 낭독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국민과 정부에 사죄한다며 2번이나 큰 절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 없이 스스로 무릎을 굽혀 절을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현장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만 이 교주는 그 반팔 셔츠를 안에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교주 나이가 90세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만희 교주가 절을 할 때 시계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 후로 포털 사이트에서 이 시계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말이 많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신천지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평소 시계를 착용하지 않는 이만희 씨가요. 어제는 왼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색 청와대 시계를 차고 나와 논란입니다. 그 신천지 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활동을 했던 신도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정치적인 뜻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시계는 은색으로만 만들었다며 이 금색인 해당 시계는 가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실제 좀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면 2014년에 이른바 시계골목으로 알려진 서울 예지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가짜 시계를 만들어 판 시계업자가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저 시계가 가짜라면 굳이 20만 신도를 거느린 어떤 종교단체의 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걸 굳이 차고 나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박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기자회견장에 나왔느냐를 놓고 공방은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설부터요.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커지자 미래통합당 측은 신천지와의 관련 여부에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여권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어제 또 기자회견장에서 노란색 실크 넥타이를 메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씨가 황제의 상징인 그 노란색을 좋아해 평소에도 자주 착용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제품은 유명 명품 브랜드로 추정이 되고요.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이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그게 이제 이 교주의 청력과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봤는데 어떻던가요? 일단 뭐 현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주가 준비한 그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현장에서는요, 모든 기자들이 초반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 이 씨가 이 신천지 관계자의 도움을 얻어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없이는 사실상 이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보일 정도였고요. 또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또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중에 하나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당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마귀가 한 짓이라고 발언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주는 코로나19에 대해 잘 모른다. 검사를 받으라 연락이 왔고 왔으니 받아야 한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갑자기 완건과 또 견훤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을 또 비유하는가 하면요. 그렇죠. 또 취재진을 향해서 갑자기 버럭 소리를 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러면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교주는 뭐 목소리 톤이 올라가거나 뭐 책상을 2번 치는 등 상당히 격양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에 자리를 뜨면서 교단 그 수뇌부를 향해서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인물, 바로 이만희 교주의 옆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그 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그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이른바 인간보청기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 현장에서는 이 자신을 김모 행정선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씨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그 이상, 그러니까 신천지 내부 실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 김 씨가요, 기자회견장에서 이 교주의 답변을 직접 수정하도록 지시를 해서 기자들의 상당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이 당시 이 사람은 그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또 이만희 씨 퇴장 후에도요, 직접 자리에 남아서 신천지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또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는 기자회견 모습을 회사에서 TV로 지켜봤는데요. 기자회견 그 현장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뭐 신천지에 항의하는 목소리 같았는데 피해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그 신천지 피해자 연대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일단 관련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집으로 돌려보내고 코로나 검진받게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 이만희는 우리 가출된 자녀들 집으로 당장 돌려보내라. 네, 지금 저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피해자들은 이제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한 뒤에 현재 생사조차 모른다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제 신천지 연수원 내부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이 피해자들의 외침이 계속되면서 좀 더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만희 씨의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놓고 경기도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네, 마침 이제 어제 저녁에 이현아 기자가 현장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연결해서 소식을 전할 때 주변이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죠. 그렇습니다. 그 일단 이 씨가 이 논란의 시작을 좀 보면은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에서 받은 그 음성 판정 기록을 내보이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가 공식 기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검체 채취를 다시 해야 된다.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제 채취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니까 어젯밤 급하게
지금 과천보건소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방송에 참여하던 시간이 예. 저녁 8시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그 연수원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강제 채취를 위해서 신천지 연수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현장 모습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교주의 재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과천보건소 결과에 따르면 음성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2시간 가까이 실내에서 진행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의혹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된 상황입니다. 그 신천지 측은 뭐 허위 명단 제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가장 긴 시간 동안 투자해서 설명을 한 게 이제 뭐냐면은 날짜별, 뭐 지역별, 국가별, 신도들의 숫자와 뭐 교육생들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그 명단이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방역 당국에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자체별 신천지가 제공한 명단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며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혹은 여전합니다. 또 이교주의 그 지금은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 등을 근거로 보면은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좀 애매한 기자회견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아 기자가 전해준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신천지 신도가 있었던 거죠. 예, 한 여성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귓속말로 일일이 조언을 해주며 이 총회장의 발언을 이끌었는데요. 이 귓속말이 마이크를 타고 여과 없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현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직책은 행정서무이지만 신천지 내부 실세라고 알려졌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려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갑자기 누군가를 곁에 부릅니다. 사람은 여기 와 부르면서 귀가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 총회장에게 사실관계를 일러주기도 하고. 받았는데 나도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곤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뭔 소리인데? 오늘 아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 질문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질문 아니에요? 네. 자가격리 중인 이 총회장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고 답변하자 이를 제지하기까지 합니다. 한 군데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발자가 못 돼요. 그런데 여기 27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또 17일 날인가요? 그런데 17일 날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말 전달자를 넘어 답변까지 통제하는 이 여성은 행정서무 김모 씨. 이 총회장을 측근 수행하면서 최근 실세 중 하나로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남희 원장이 탈퇴한 후에 김남희 원장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가까이서 측근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세가 되겠죠. 다만 신천지 조직에 결정권을 쥔 실세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 씨 부재 시에는요, 신천지 조직 구도상 총회 총무직을 맡은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회 총무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요. 기자회견에서 서무 김모 씨 말고 다른 직원도 이 총회장을 만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 사람 한마디 내가 앉아서 듣고. 저희는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때문에 과연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더 커졌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미 검찰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다시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입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달아난 것이 아니라면서 언제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이 머물렀던 평화연수원. 취재진과 경찰, 시위하는 사람들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던 전날과는 다르게 적막감이 감돕니다. 지금은 이렇게 5m쯤 되는 커다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경기도청의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안 계십니다. 오늘은 거기 대문 앞에까지 다 방역을 한 상태라서. 전날 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체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뒤 급히 연수원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과천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사라졌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SNS에 이 총회장이 충청도에 모처로 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라 거처를 파악했다면서 다만 신천지에서 충청도 외에 정확한 거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감추기 위해 달아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신천지 측은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지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시작되면 허위 명단 제출 등의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신천지가 등록한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교가 이 정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늦장 제출한다든지 허위 제출. 검찰이 신천지 수사에 돌입하고 지자체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신천지 최고 지도자인 이 총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 때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시선이 쏠립니다. YTN 신주명입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천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만희 총회장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신천지 전도 교관으로 활동했던 김충일 전도사를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대우 지파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대우 맞습니다. 지파가 바로 대구의 다대우 지파입니다. 네, 그렇죠? 대구와 예. 경북 지역을 관할하고 대구, 있는 경북. 지파입니다. 예. 네. 전도 교관으로 활동하셨다고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전도 교관이 좀 낯선 직책이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직책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일했던 포항 지역에서 예. 청년부 포교 활동에 책임을 지는 예. 직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교육 훈련이랑 전도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교리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네, 포섭하고 그렇죠. 포교하는지도 가르치고 요령도. 네, 보고 받고 뭐 피드백 해주고 이런 일들을 보고 하는 받고 거죠. 피드백까지. 예. 몇 년 정도 신천지 신도 활동을 하신 건가요? 6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6년 정도 활동하신 입장에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일단 모든 걸 떠나서 예. 신천지라는 단체 자체가 사기 포교와 거짓말을 교리적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 자체를 원래 신뢰할 수 없는 단체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니까 예. 거짓말로 보이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네. 직접 겪어보고서 실상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신천지 신도들은 어제 그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신천지 신도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고 총회장님께서 저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힘내자 이런 효과를 봤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부모님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특히나 신천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의 뭐라 해야 될까요? 특권의식이나 택함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밖에 없고 우리만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계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만이라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계시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눈물을 흘렸을 사람도 꽤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미안하고 우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너무 욕하지 말아줘 하면서 언론을 좀 잠재우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심리학에서 희소성의 논리라고 하는 예. 거죠. 나만 이거 받지 다른 사람들은 받을 그렇죠. 리가 없어. 네. 나니까 이게 참 얻을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
이런 거에 이제 점점 빠져들다 보면 신흥 종교나 사교에 중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뭐 빠져들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전도사님께서는 어떻게 탈퇴를 하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이단 상담소라고요. 예.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의 모순과 그들의 실체를 알려줘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고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 중에 괜히 조금 이렇게 안쓰럽게 느껴지던 게 아니 당국에 협조를 하고 싶어도 움직일 사람이 없다. 뭐 다 폐쇄하고 뭐 다 그냥 내보내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냐. 돕고 싶어도 못 돕는다니까 아 그런가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신천지가 거짓말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행정력이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신천지의 조직은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 또 보고와 지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신속한 연락 체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굳이 장소가 폐쇄됐다라고 해서 예.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만 있어도 그 조직에서는 신속한 지시와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실 이만희 씨가 한마디만 해가지고 신천지 사람들 다 증상 있는 사람 자진 신고하고 검사 받아라라고 한마디만 해주어도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네 한두 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다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군대에서 매일 일보를 작성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부대원 수가 몇 명인데 휴가자가 몇 명, 뭐가 몇 명, 몇가 몇 명해서 착착착 숫자를 네네네. 맞춰서 다 숫자가 매일 맞추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철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일단 신천지 사람이면은 예. 그냥 회원의 입장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일 보고라는 걸 해요. 자신의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하루 일과에서 하루 동안 얻어낸 자신의 전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그렇죠. 그리고 하루 일일 보고를 할 때 있어서는 거의 세세하게 30분 단위로 자신의 일과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 입장한테 예를 들어서 예. 구역장한테 너희 구역원 누구누구 지금 뭐 하고 있어라고 물어보면 구역장의 시계만 보면 지금 몇 시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겠네요라고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신천지 측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요. 뭐 방역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 전화 안 받는 사람은 받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전화 받지 말도록 이렇게 뭐 회유를 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신천지 사람인데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구역장 이상의 뭔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급자가 전화했는데 3번 이상 전화벨이 울릴 때까지 받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혼납니다. 그럼 큰일 날 일이에요.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 보고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아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신천지에서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인데 그런 신천지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중국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는 뭐 아무것도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 뭐 온라인으로 연락 정도 살짝 하면 모를까 뭐 이 정도의 표현이고 사람도 없고 장소도 뭐 마련된 건물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틀린 겁니까? 그 거짓말입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사람이 있는데 모이는 건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등록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장소가 없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작년 초 1월 보고 내용에 보면 중국 우한 지역의 센터 1개소와 4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자료에서. 센터라는 곳은 신천지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4개 반이 운영된다라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4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4개의 수업 장소로 이루어진 센터라는 건물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사무실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장소들도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센터 건물이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보통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요. 센터 건물을 교회와 센터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센터 건물에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교회 건물이 없었다면 교회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모이는데 장소가 없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예.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이만희 씨의 명령은요, 신천지에서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같은 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신천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만희 씨가 공사한다 그러니까 시찰을 가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만희 씨가 시찰을 와서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니까 공정률이 70% 정도 됐는데 다음 날 바로 다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 말은 절대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 체계에서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신천지 사람들에게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전화 다 받고 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진해서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한마디만 내리더라도 지금 신천지에 대한 조사는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명령 하나도 지시사항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협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앙웅하는 식의 거짓말이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모습을 한번 쭉 보셨을 텐데 저 정도의 옆에서 사람이 보청기 노릇을 해줘야만 알아듣고 자기가 뭘 말해야 되는지도 깜빡깜빡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몸담고 계실 때 보였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지금도 발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구조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신천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만희 씨가 연로해서 실제로 지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만 신천지 신도들한테는 교주는 여전히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교주라는 존재는요, 무엇을 해도 다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교주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도 신천지 신도들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다 좋게 알아서 받아들이거든요.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좋게 받아들여요. 교주하기 참 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희 씨가 설교를 하는데 발음도 별로 안 좋고 서론, 본론, 결론도 잘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신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역시 총회장님 말씀은 3번 이상 들어야 이해가 돼. 이런 말을 실제로 합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 씨가 설교를 하면 보통 같은 설교를 한 4번은 반복을 해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아니 저거 뭐 하는 거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역시 우리 총회장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친절하게 반복 교육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만희 씨가 설교를 안 하고 단에 올라와서 똥을 뿌직하고 싸고 내려가더라도 신천지 신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왜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안 하고 똥을 싸고 내려가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유를 찾을 그럴 만한 집단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 전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차고 나온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이틀째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와 미래통합당과의 유착 가능성을 따지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고요. 친박계에서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큰절 사과보다 더 관심을 끈 건 손목에서 빛나던 박근혜 시계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직원들은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썰렁한 날씨에 열린 야외 기자회견에서 굳이 반팔 와이셔츠까지 입으며 과시한 이 시계를 놓고 무슨 뜻인지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친박계에서는 저열한 정치 공세로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내가 이렇게 박근혜와 가깝고 야당과 유착됐다는 걸 알렸으니 나 좀 잘 봐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현 문재인 정권에 굴복하고 잘 보이려 기획한 더러운 쇼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 총회장의 과시욕이라면서 시계가 진품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 시계 하나 갖다가 금줄로 바꿔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이 과시욕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교단이 말뿐인 사과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미래통합당과 무슨 관계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확산 책임을 신천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천지를 저희들은 뭐 비호할 생각도 없고 신천지 수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고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하면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신천지 때리기로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더라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여론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측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으로는 당장 수사하라 이거지만 검찰이 법적으로 준비할 게 좀 있겠습니다. 강제 수사하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죠. 먼저 주변인 조사도 하고 내부 상황 파악도 하고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도 행방이 묘연했던 교주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10여일 후에야 공개석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방역당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역효과를 우려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검찰이 당장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검 관계자도 지금이 강제수사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방역당국 등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엔 검찰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회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된 후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례적으로 접수 당일 사건을 배당해 이튿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고 전직 신천지 지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직 구성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장 강제수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언제든 필요할 때 가능하도록 기초조사를 다져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확산 추세와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2주가 감염 확산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방역당국의 조사 상황과 신천지의 협조 여부 등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강제수사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우리 검찰의 이 모습은 왠지 낯선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이 정말 미온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감염병법 관련돼서는 아직 미온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존의 신천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2018년 11월에 이미 그 횡령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가 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아직도 그냥 들고 있어요. 묶여 있다. 아직도 묶여 있어요. 이게 뭐 그게 죄가 안 되면 죄가 안 되는 대로, 죄가 되면 되는 대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이 조금 이 사건 이전부터 좀 미온적인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검찰은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를 하면 신천지를 음지화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연장선이라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만 지금까지 신천지 사건, 형사 사건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검찰이 다소 미온적이라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 받지 말고
분명하게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예.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이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이제는 숨을까봐 이게 은폐될까봐 걱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예. 그 이전에 실은 명단 확보를 검진 대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 뭐 신천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진 대상을 분명히 확보해서 그 검진 대상에게 빠르게 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은 그 검진 대상 확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더 빨리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디지털화된 그 자료들이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런 자료들을 빨리 확보해야 됐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감염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오히려 더 숙고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은 듭니다.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조직을 갖다 이제 접해 보니까 네.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시켜버리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네. 종적을 감추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진짜 타이밍을 계속 재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예. 그 이야기를 어제구나. 예.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서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제 고의로 무엇인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누락시켰다거나 했다라면 조금 더 즉각적인 강제 처분도 나아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와서는 어디로 이렇게 사라질까봐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한 템포 늦췄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은 듭니다. 예, 그러면 뭐 검찰 내부에서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좀 알아봤는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해요? 아무 의견도 없어요. 아무 의견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의외의 침묵, 정막 뭐 이런 지금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장관을 고발하니까 그것도 왜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뭔가 일이 진행되냐 이제 이런 또 비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길 배당, 다음날 배당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예, 원칙이긴 한데 그 원칙이 항상 지켜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고요. 예. 자,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배당 받은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실은 저는 이거 빠르게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뻔해요. 장관들 그 고발한 거는 그냥 혐의 없으면 각하입니다.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게 아니에요. 네. 총 3명의 장관이 네네. 이제 고발을 당했고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영우 문체부 장관이 고발이 됐고 이 고발한 주체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네. 곳입니까?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역사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는 예. 없는데 그 직업 구하는 그 회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1989년에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체가 아주 그 유명합니다. 보니까 김재동 씨 고발했었고요. 예. 유시민 전 장관 고발했었어요. 근데 김재동 씨 고발한 그 원인을 보니까 자기가 단기사병 때 뭐 이러저러해서 자기가 영창에 갔다 왔다. 근데 군의 사기를 저해한 행위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것도 각하 나왔습니다. 이거는 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유시민 씨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유의 고발.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고발한 내용을 법률상 내용을 보니까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어요.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왜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직무유기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컨대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장관 세 분이 나는 장관 직무를 버리겠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장관으로서 일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직무유기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직무유기로 이걸 고소고발했다는 것은 사실상 각하, 수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간다면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이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무고의 고의가 있는지를 항상 같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무고로 다시 괴롭히기 위해서 했다든가 뭐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같이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마 검찰은 빠르게 같이 판단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장관들이 어떻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책 브리핑 사이트 동영상이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 보도를 공포 마케팅으로 바라보며 당국과 의료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다 직무를 유기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 한마디가 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직무유기로 넘고요. 사실은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는 태만하거나 착각하거나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조금 부당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무유기의 범죄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공무원들 내부에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세 분의 장관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이것도 의문스러운데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한 것은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 이거 빨리 저는 검찰이 괜히 시간 끌면서 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이러한 고소고발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검에서는 지검들은 지금 수원지검하고 서울지검이 이제 나눠 맡고 있을 텐데 지검들은 대검한테 보고를 해라 뭐가 하려면 한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 타이밍을 재면서 뭔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의중이 담겨 있거나 뭔가 전달이 돼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이 우리 사회의 갈등 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최소한 윤석열 총장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검찰이 뭔가 나서주기를 국민들이 더 바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검찰의 역할은 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뭐 파이널 보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갖고 와야 해결이 돼 뭐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마스크의 공급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화상으로 연결해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구입해서 업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수요만큼 공급할 수 없다면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법을 알려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 유통에 관해서는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조하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관해서는 대구 경북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수급 대책을 언급한 게 벌써 5번째입니다. 반복된 주문에도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놓고 문 대통령은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방역과 민생의 중심에 서달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
대란을 일으킨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집중 포화가 이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현재의 생산량으로 볼 때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의 뜨거운 감자는 마스크 대란이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책에 홍 부총리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경제부총리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부총리인 자신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저께는 한 장을 샀습니다. 한 장 샀어요? 네. 남아있는 게 한 장이라서 샀고요. 거듭된 사과에도 야당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으로 나간 물량을 제대로 막지 못해 대란을 자초했다며 따갑게 질책했습니다. 중국에 마스크 보내고 이러면서 마스크 위생용품 대란을 자초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급을 안정화해 1일 600만 장 수준이던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태가 내기 전에는 일일 한 600만 장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1,100만 장 정도가 나오는 걸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연일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는 가운데 판매 방식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줄 서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밖에 줄을 설 수가 없어요. 이 통장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소를 통한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줄을 세워 선착순으로 판매하느니 차라리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똑같이 나눠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우리가 무상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요. 이 마스크에 대해서 무상 공급을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생산량으로는 일주일에 한 장 정도밖에 제공할 수 없다며 큰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줄 서는 수고 덜지만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매 정도가 전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대구경북과 같은 지금 피해 극심 지역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또 기승을 부리는 마스크 사재기 문제에 대해선 현재 120명 이상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발각될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 등에 하루 500만 장이 넘는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지만 마스크 구하기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겹치는지 확인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가 마스크 판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입니다. 아침 일찍 번호표를 나눠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항의가 잇따릅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붙였어요. 수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각 지역에다 다 풀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달 끝날 때까지 이럴 거예요. 물량 부족에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던 교육청 마스크까지 동원됐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공적 마스크를 팔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있는 고난의 줄서기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마스크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는 지금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지만 이거를 만약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몇 장씩 구매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가능성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매자가 제한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아마 2, 3일 정도 지나면 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구매를 막는 제한이 마스크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또는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89곳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가운데는 베트남, 홍콩, 일본, 터키 등이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격리 조치는 중국의 13개 성시를 포함해 뉴질랜드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모두 22개 나라나 지역에서 취해지고 있습니다.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네팔이 추가돼 모두 30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각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 외교부는 격리된 우리 국민이 1,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파악한 해외 주요국에서 격리 조치된 우리 국민은 1,200여 명. 중국이 96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이 270여 명입니다.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인도 등에서도 각각 10명 안팎의 우리 국민이 격리 중입니다. 대다수는 여행객이 아닌 현지에 거주지가 있는 교민이나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강목으로 아파트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중국에서의 과도한 사례는 대부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만의 대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부 신속 대응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이고 예측 불가한 사태는 처음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는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매일 각국 장관들과 통화하며 우리의 방역 능력과 투명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제안한 무감염 인증제의 경우 해외 출국이 꼭 필요한 경제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발열 검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발열 감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 차단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팔이 오는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나라는 90개국에 육박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들 보겠습니다. 2813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희망 잃지 마시고 잘 이겨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박선희 님도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경북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응원 전해주셨습니다. 6282님도 우리 국민 모두가 예방에 신경 써야겠어요. 정치인들은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잊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라고 물어주셨고요. 예, 그리고 신천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4145님, 신천지 이름만 들어도 오라통이 터집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이만희뿐만 아니라 신천지 지도부들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자들 앞에 사죄하셔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311 캠페인 아십니까? 잠깐만,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좀 두고 잠깐만이라도 지내보자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 311 먼저 3은 3월이고요. 3월. 그럼 1은 예. 뭐죠? 첫 주. 예. 그러면 또 일주일간만 예. 사회적으로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이제 지냅시다 이런 뜻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자는 겁니다. 앞으로 한두 주가 고비가 될 거라는 판단에서 나온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료진 외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